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55번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가격 할인의 유형이 하나다. 그리고 일시에 대량 구매를 한다. 구매량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격을 할인시킨다. 할인하는 방법인데, 일시에 대량 구매한다. 자,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제품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겠죠. 이거 하나 사면은 10,000원이야. 근데 이것을 1,000만 개 사면 어때요? 이게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6,000원이 될 수도 있고 단위당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구매량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많이 구매하면은 많이 할인해주고 그러면 적게 구매하면 적게 할인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즉 제품의 수량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55번에 딱 봐도 3번이 나오죠. 자, 요런 문제들이 좀 몇 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어도 잘 풀 수 있겠죠.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56번 문제 같은 경우 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즉 요건 제품 수명주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PLC 기억나시죠? 자, 볼게요. 중간상위수는 제품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불량 채권을 많이 가진 중간상들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그래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의 수를 줄여나간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불량 채권을 많이 가졌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물건을 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를 중단한다. 그래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의 수를 줄여나간다. 일단 도입기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도입기에 들어간 거 다 뺍니다. 그러면 1번하고 5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장기는 어때요? 이제 물건이 많이 팔려서 매출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중간상의 수들이 많아져요. 왜? 주문이 많아지니까 운송, 보관, 하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도 아니야.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상숙기 같은 경우 특징은요, 경쟁이 포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매출도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숙기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2차 방정식 포물선의 가장 최고의 꼭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문제상으로는 성숙기를 볼 수 없고 답은 세택인데 보면은 중간상대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어요. 즉 이제 더 이상의 거래를 안 하겠다. 즉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건을 더 이상 다른 너하고는 거래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제품은 없애버리고 다른 제품으로 간다. 즉 난 이번에 시장에서 철수한다. 그래서 다음 제품으로 다시 오겠다. 라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중간상들하고 거래를 한다는 멘트가 없습니다.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4번 세택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택이는 더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제품을 해당 시장 라인에서 삭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음 신제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6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보면은 고객관계관리의 모델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 순서 나열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순서 나열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관계관리, 자, CRM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단계다. 자, 일단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고객관계관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돼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고객이 있어야겠죠. 설정을 해야겠죠. 즉, 1번이 먼저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함정이 됩니다. 고객 설정. 자, 혹시 고객을 모집하거나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모델의 필수적인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미 툴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죠. 일단은 먼저 DB가 있어야 돼요. DB를 우리가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DB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DB를 구축했으면 일단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각종 변수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로 고객을 설정을 하겠죠. 자, 얘네는 목표 고객 설정을 딱 이미 타겟을 잡은 게 아니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정하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연령대는 어떻고, 그리고 이들이 결혼했는지 여부, 그리고 경제력 얼마인지를 이제 봐가는 거, 설정 하나씩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계 마케팅을 이제 CRM을 시작을 하겠죠. 아, 우리 고객 정했어. 그럼 일로 들어가서 이들하고 관계를 빨리 가져가지고 뭔가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CRM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 우리가 정말 고객을 잘 선택했어. 이들하고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생애 가치를 누릴 수 있겠어.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57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서브큐얼이라는 것 개념이 있는데 서비스 품질의 구성 차원이에요. 서비스도 품질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서비스도 있고요. 보통의 서비스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서비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5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58번에 있어서는 일단 볼게요. 자, 신뢰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신뢰성이라는 것은 내가 고객의 입장에 봤을 때도요. 아, 이 사람들이 소매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정확하게 실행을 했느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뭘 하나 더 주겠다 또는 1년간 무상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것들. 즉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큼 있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확신이란 거는 이제 사람이 물건 사러 갔다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종업원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 어떤 태도나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한다. 뭔가 해줄 수 있다. 제대로. 아, 좋아. 그래서 물건을 사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내가 좀 뭔가 믿음이 좀 약간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종업원이 이렇게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 좋아. 그럼 난 사야지. 믿음이 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품들이 있는 또는 종업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환경. 뭐 깨끗함, 단아함 이런 것들이죠. 물건 사러 갔는데 막 냄새나고 더럽고 막 쥐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공감한다는 건 보통 이제 소비자가 이제 제품을 사러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왜 사러 왔는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전에 있던 제품이 질이 좋지 않다 또는 이전에 제품 구매한 곳에 종업원이 친절하지 않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주고 맞습니다. 맞장구 쳐줍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구매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즉 고객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응성입니다. 고객의 지원에 대한 의지. 아, 고객이 이렇게 원한다. 그럼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 품질의 구성 차원을 보면은 첫 번째, 신뢰성, 믿음이죠. 믿음. 두 번째가 이제 확신. 아, 이들에 대한 종업원들에 대한 행동과 언행을 보고 내 결정을 한다. 정리되죠. 그리고 유형성이란 건 그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종업원이 소속되어 있는 그 건물의 외관, 즉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감, 소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주냐. 즉 고객을 존중해준다, 배려해준다, 또는 이해해준다 라고 보는 거고요. 대응은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바로 반응. 딱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거야. 하겠다라는 걸 약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8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관련이 없는 것. 자, 59번 보면 소매업체가 상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한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울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고객의 눈을 끌기 위해 가능하면 상품 전체를 노출시킨다. 자, 노출시킨다는 건 소비자들한테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자, 고객이 일단 눈을 끌게 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전면 진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전면 진열은 일단 말 그대로 제품의 전면을 고객한테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김없이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픈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아, 거기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당연히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걸 사람들한테 똑같은 모습으로 진열시키는 거예요. 진열시키고, 이렇게 할 경우 어때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주의도 끌게 되고, 그리고 상품 전체, 문제에서 뭐라고? 상품 전체를 노출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진열 때 전면에 배치시키는 거, 전면에. 여기가 이제 출입구면은, 예를 들어서, 전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어디서 바라보던지,
양쪽 장 사이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전체를 노출한다는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상품 전체.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전면 진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벌써 몇 개 있죠? 이런 것들 잘 놓치시면 안 되죠. 자, 60번. 자, 요즘 이런 게 또 많이 나와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 도구 또는 이제 중간상을 대상으로 한 판촉 도구인데, 자, 판촉 도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즉 여기에 가까이 개념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쿠폰이라는 거는 명시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한테 할인을 해준다. 자, 쿠폰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커피집도 있고요. 뭐 이발 또는 미용할 때 미용실 이런 거 찍는 거 있죠. 도장 쿠폰 찍어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뭐 머리를 깎으러 갔다. 그럼 우리 한 번 잘랐어. 근데 10번 자르면 나중에 한 번 더 무료로 해줘. 이런 식으로 뭔가 명시된 제품을 구매할 때 거기에 찍힌 도장을 가지고 보여주면은 더 할인을 해주거나 하나 플러스의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는 것 증빙 서류가 되겠죠. 그렇죠? 문서가 됩니다. 자, 리베이트 현금 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 시점에 구매하는 장소에서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자,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리미엄.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무료 또는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 자, 여러분들 그 제품 같은데 예전에 서점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떤 제품을 사요. 그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 뒷면에 조그만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책자를 샀어요. 잡지를 샀는데 잡지 뒷면에 여행용 가방, 손가방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 제품 잡지 사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여행용 손가방까지 같이 딸려서 주는 거예요. 하나의 프리미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제품 구매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냥 잡지 사는 거보다 어때요? 뒤에 여행용 손가방 있으면 내가 부모님 드릴 수 있고 동생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쓸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같은 값이면 그래 이 잡지 구매하자 이거예요. 그런 개념이고요. 또는 요즘 편의점 가면 여러분들 아마 피처 맥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처 맥주들 보면 어때요? 그냥 맥주들이 있는 것도 많지만은 신제품인 경우 또는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름 없는 브랜드 또는 이름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또는 그 브랜드 안에서도 요거 신제품인데 뭔가 홍보를 해야 돼. 근데 그냥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맥주 페트병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땅콩이나 이런 것들을 너트 같은 걸 부착을 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프리미엄이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5,000원짜리 피처 맥주를 하더라도 여긴 땅콩이 있으니까 맥주는 안주가 별 필요 없지 라고 해서 땅콩만 있으면 돼. 이 정도만 있으면 난 충분해 라고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보너스 팩은 정상가보다 많은 양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큰 용기나 몇 개의 용기를 기존의 용기를 묶음 판매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추첨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뭐 학교 행사나 또는 지역 행사에서 나가서 그냥 공 하나 집을 수 있어요. 해서 뭐 당첨되면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건데 자, 2번을 보면요.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분하겠습니다. 요 문제가 다시 좀 나오게 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그냥 읽으면요 2번이 답이 안 나와요.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자 리베이트란 구매 시점의 장소에서 가격 할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구매 시점이냐 또는 구매 후 시점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얘는요 구매 후 시점이에요. 얘는요 구매 시점이에요. 자, 결국 2번 같은 경우 60번에 2번은 리펀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펀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품 샀을 때 여러분들 바로 이제 포스나 이런 데 가서 찍잖아요. 계산을 캐셔 앞에 가갖고 딱 찍었을 때 10% 자동 할인 또는 20% 할인. 내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그 시점에서 할인이 되는 방식을 리펀드라고 하고요. 리베이트는 우리가 뭐 예전에 제품을 사면은 제품 뒷면에 그 과자나 빵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요. 그쵸? 그 절취선을 잘라가지고 그 우편에 붙여요. 해서 해당 제조사에 보내게 되면요. 그 제조사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 제품을 구매했다는 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증이 된 거니까 어떻게 한다? 추후에 이미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에 있는 내용물을 사용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걸 잘라서 붙여서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구매 후 시점이 되죠. 그때 가서 비로소 일부 가격을 되돌려주거나 서비스를 해주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을 말하는 거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리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설명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문제 나왔어요.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제품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차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저겁니다. 자, 유형 제품, 핵심 제품, 확장 제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제품의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요. 형태가 있는 모든 제품을 얘기합니다. 형태가 모든 제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는 갖고 있는 필기도구나 또는 자동차, 즉 물리적으로 형태가 있는 모든 제품을 유형 제품이다라고 하고요. 핵심 제품은요. 해당 제품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능.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가 고파. 자, 배가 고프면 우리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건 뭐야? 밥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제품이 제공하는 어떤 펑션, 기능이 무엇이냐. 그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얘기하고요. 확장 제품이라는 건요. 유형의 상품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 제품 구매했을 때 따라오는 무형의 서비스다. 자, 그렇게 말하면 얘는 뭐예요? 형태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요. 자, 자동차라는 건 뭐야? 자동차 가지고 다 얘기할게요. 자동차라는 거는 형태가 있는 유형의 제품이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자동차가 하는 일이 뭐야? 사람을 어떠한 지역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또는 편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즉, 그 기능적인 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확장 제품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년간 무상 수리. 즉, 뭐예요? AS 또는 차를 처음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소비자의 집까지 갖고 오죠. 배송을 해주죠. 자, 일반적인 제품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간 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알고 들어가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핵심 제품은 상표나 스타일의 어떠한 품질, 특징 등의 구체화된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고객이 구매하는 실제 이유. 내가 결국 이걸 왜 사야 되냐가 그 제품이 제공한 핵심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실제 이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구체화된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는 지금 상표, 스타일, 품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자, 지금 이 제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기능. 자, 이 기능들, 즉 기능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구체화된 요소들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구매하는 실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들을 구매하는 거는요. 어떠한 기능, 내가 이걸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가 해익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더 큰 의미가 돼요. 일단은 61번은 일단 잘못됐습니다. 말이 읽어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말이 틀려요. 아, 실제적인 구매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요소들은 포함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의 기능이에요. 이 제품이 얼마만큼 나한테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느냐. 여러분들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이란 건 뭐예요? 하나의 형태의 제품이죠. 그러면 에어컨이 하는 기능이 뭐야?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름에. 그럼 그 시원하게 해준 그 기능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상표 스타일 이런 것보다는 더 주가 되는 건 그 에어컨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느냐, 어떠한 기능을 해주느냐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잘못 읽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가장 옳지 않은 건 유형 제품.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추구하는 혜택이 유형적으로, 자, 유형적 형태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죠. 형태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거죠. 유형 제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게 구성한다.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다. 그렇죠. 형태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어요. 형태가 없으면 차별화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유형 제품도 역시 차별화할 수 있다. 4번 설치, 배달, AS,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확장 제품 말씀드렸죠. 유형 제품에서 확장된, 즉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품에 부여된 상표명은 유형 제품에 해당한다. 자, 그렇죠. 6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 겁니다. 핵심 제품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제품이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편익, 그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게 주가 되고 나머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졌네요. 자, 62번. 레이아웃 설계 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구성원은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어요. 자, 레이아웃 설계할 때는 점포의 간판과 그래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레이아웃은 동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격자형 배치를 할 것이냐, 또는 경주로 이렇게 돌게 부드럽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즉 이런 환경들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소비자들 눈에 많이 띄고 소비자들이 많이 해당 점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도 방식이에요. 딴 데 못 가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간판하고 그래픽. 자, 간판이라는 거는 주로 아무래도 어때요? 점포 내부보다는 어떻다? 점포 외부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번에 4번이고요. 63번. 투사 기법은 응답자 자신의 행동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그들의 어떤 동기나 신념, 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기법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보면은 단어 같은 거나 문장은 또는 이제 그림 같은 거나 또는 역할 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그들의 어떠한 상대방의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하는데,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겉으로 표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게 될 것인가? 어떤 동기나 어떤 나의 믿음, 신념 같은 경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반응을 하니까, 태도로서. 근데 사다리 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심리치료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뭐 단어, A라는 단어를 보고 이 사람이 반응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장을 완성하게 돼서 이것은 이렇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다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반응하는 거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려. 그림을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 그림을 쓸 때 좋게 그릴 수 있지만 친구에 대한 기억. 근데 친구를 괴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쁜 꽃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역할 연기, 바꿔서 하는 롤플레잉이에요. 바꿔서 역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되었고, 그래갖고 내가 거기에 따른 반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면은 64번을 보겠습니다. 자, 촉진미스의 구성에서 인적 판매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가장 옳은 것. 자, 문제 잘 읽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 촉진의 속도가 느리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자, 단점이라고 씁니다. 자, 단점은 인적 판매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판매를 하게 하는 기법이에요. 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비용이 뭐냐?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예요. 그리고 인적 판매를 하는 거는 주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최소한 사람을 한 명 쓸 때도 우리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 그럼 거기에 떨어지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어때요? 다른 것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지만 얘들은 직접 1대1로 붙어가지고 정말 고객이 이 제품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계속 구매를 유도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촉진의 속도가 느리다. 그쵸? 바로, 얘들은 막 사람들이 앞에서 1대1로 붙어갖고 세일즈맨이 막 보여주고, 시연해주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가장 촉진 속도가 느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6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보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보면은, 1번 보면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전체 점포에서 고객 절도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종업원의 절도는 없다. 자, 고객 절도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 절도보다도 종업원의 절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없다라는 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머릿말에도 나와 있지만 무엇은 이거고 아니다. 전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 이걸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즉 종업원 절도가 더 많아요. 물론 고객 절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종업원 절도는 없다라고 했는데 종업원 절도도 어때요? 물건을 집어넣다가 또는 정리하다가 하나씩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종업원 절도도 충분히 있습니다. 고객도 있고요. 자, 66번 보겠습니다. 점포 내 고객 동선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고객 동선이란 건 뭐예요? 결국 고객 동선을 잘 꾸며놓고 해야지 어때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점 내에 머무르면서 제품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끔, 즉, 딴 데로 가지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판매를 위한 건데, 자, 고객의 그 1인당 평균 동선은 가급적 짧게 설정한다. 자, 짧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점포를 금방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인지도 못하고, 그리고 흥미를 느낀다 하더라도 동선이 짧아버리면 그냥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옆에 점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 1인당 평균 동선 당연히 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끔 지나가면서도 여운이 남을 수 있게끔 해서 다시 발길을 되돌릴 수 있게끔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번에 2번이 되고요. 어느 백화점의 경영 현황을 파악한다. 그래서 2차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자료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만든 간행문이나 어떤 리서치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쵸? 기존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제품 계열별 판매액 나와 있는 걸 활용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점별 주요 제품의 재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내용들, 특히 유형의 내용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형의 내용들은 어때요? 이게 계속적으로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3번을 보면은 나머지 1, 2, 4, 5는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서 누적된 거니까.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지점별 고객 만족도라는 게 어때요? 고객 만족도라는 게 딱딱딱 다른 거에 비해서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주로 1차 자료, 즉 내가 이 만족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내가 설문조사를 하던 뭘 하던 관찰조사를 하던 면접조사를 하던 내가 직접 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체킹을 해내야 됩니다. 즉 얘는 3번은 1차 자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자료는 뭐라고 했죠? 조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예요. 그렇죠? 1, 2, 4, 5는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8번. 식품 제조업자가 소매상의 구매 증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판촉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제조업체가 소매상의 구매, 자, 소매상의 구매 증대라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가격 할인, 리베이트, 판촉물 지원, 시식 행사는 맞아요. 근데 PPL이라는 건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데다가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은 어때요? 소매상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구매할 수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매상이 아니에요. 즉 중간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다 봤을 때 나머지들은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PPL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매상이 아니라 얘는 소비자한테까지밖에 못해요. 즉 이제 소비자가 어떤 영화를 봤어. 근데 그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 소비자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사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구매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소매상이 아니라 소비자한테만 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69. 고객 컴플레인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고객에 대한 컴플레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는 건데 옳지 않은 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또 나왔죠. 볼게요. 상대방의 의견 동조하면서 듣는다. 그렇죠? 변명은 피해야 되고요.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요, 3번은 보면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제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고객님, 이렇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이거는요, 하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고객은 더 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자, 마지막 70번 보면은, 아래 박스에서 설명하는 가격 결정 방식 무엇이냐? 자, 시장 기반이 확립된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시장에 새로 도입할 때, 그리고 기존 가격에서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거나 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걸 보면은 어떤 가치, 즉 밸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밸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우수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 결정 전략인데 이게 저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보통 본인들이 갖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비 행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때 무엇을 봐요? 그 다음 그러면서 가격 대비 품질을 비교를 해요. 이거 가격은 내가 사고 싶게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어떤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으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즉 어떠한 제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가격과 그 가치가 서로 상응이 되느냐. 그렇죠? 비싼 만큼 또 품질이 좋겠지라는 어떤 그 가치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우수 가치가 이제 상응, 즉 대응되는 그 가격 결정 방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은 품질 제품의 서비스 제공물을 거기다 결합을 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까지 같이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이렇게 나온다. 대신 이 정도 품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대응이 된다. 너무 지나치게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격에는 이 정도 품질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